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전주대학교 편용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비판적인 고전 읽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한 대학에서 일본 고전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일본어의 옛날 문학인 고전문학이라니 두 배로 어렵게 느껴지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전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어를 보도록 할까요? 고전이란 말은 오래될 고, 그리고 책 혹은 법을 뜻하는 전이라고 하는 두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오래된 규범처럼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는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시스템이 변하는데 가치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2015년 교육과정의 고전 읽기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전문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전에는 인류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고 시대와 문화의 한계를 넘어 보편성을 획득한 사유와 정신이 담겨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된다. 온라인 서점에서 고전문학으로 검색하면 그림과 같이 많은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에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용비어천가, 홍길동전, 심청전 등등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고전 작품들의 일부분, 줄거리, 의의 등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죠. 하나만 예로 들어볼까요?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당시의 신분제도의 폐해 그리고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긴 사회소설의 의미가 아주 강한 소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의 의의에 대한 부분은 이 강의를 보고 있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암기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누가, 어떻게, 왜 홍길동전을 고전으로 정하고 변하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부여했을까요? 홍길동전의 가치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한글 소설을 두고 홍길동전이 고전문학으로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홍길동전의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좋겠지만 제 전공이 일본 고전문학이므로 사실 홍길동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아는 것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고전문학 작품들이 어떻게 고전이 되었는가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이 아니군요. 2002년에 소명출판에서 출간된 창조된 고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이 책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시라네 하루오 스즈키 토미 교수가 편저자로 참여한 이 책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10명의 연구자가 집필한 11편의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조금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2014년 도쿄대학의 특임연구원으로 콜롬비아 대학을 방문했을 때 시라네 하루오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계기로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본래 1997년 3월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의 결과물입니다. 편자 후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 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전으로 간주되고 있는 작품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가치 있는 중요한 텍스트, 곧 정전으로 선별되고 제도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 10명의 연구자는 역사서, 일기문학, 시가집, 미술, 민속학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몇몇 작품이 고전의 정전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 고전 작품이 정해지는 모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책은 고전 문학은 물론 문학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본 문학을 모르지만 고전 문학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총론과 편자 후기를, 그리고 일본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총론과 편자 후기를 먼저 읽고 관심이 가는 분야를 목차에서 골라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일본 문학 전공자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야겠죠.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화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일본 고전 문학의 시대 구분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책의 내용 일부를 이용해 상대 고전인 고서기, 일본서기, 마이요슈 중에 마이요슈의 정전화 과정과 배경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박사학위 전공이기도 한 대중연극 카부키가 고전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고전문학의 정전화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습니다만 일본 고전문학의 시대 구분과 특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일본 고전문학은 시대 구분을 크게 상대, 중고, 중세, 근세의 4개 시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왕조의 변화가 없었던 일본은 국호로 구분하기보다 도읍이나 정치적 중심지가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고려, 그리고 삼국시대, 백제, 신라와 같이 왕조의 이름으로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왕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쭉 일본이라는 국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때에는 도읍이나 정치적 중심지가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읍이 있었던 나라시대, 그리고 교토 지역인 헤이안 이소일 때는 헤이안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중세시대는 무사 정권이 어지럽게 정권을 다투던 시기입니다.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아시카가 타카우지, 전국시대에 활약한 오다 노부나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지금의 도쿄인 에도의 수도를 정한 토쿠가와 이에야스까지 수많은 무사들이 쿠데타와 자리를 바꾸어가며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가마쿠라 막부, 에도 막부라는 말을 썼는데요. 막부란 무엇일까요? 막부란 무사정권의 통치기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 혹은 은막과 같이 천으로 이루어진 길다란 이 막을 이야기를 하죠. 이 막을 야전사령관 같은 데에서 야전사령부가 있는 곳에 쳐놓고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무사정권의 정치기구를 막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일본은 상대는 왕권 확립기, 중고는 귀족 통치기, 중세와 근세는 무사 통치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학을 주로 담당했던 계층도 각각 귀족과 무사, 승려, 상인 등입니다. 상대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로는 역사서, 그리고 중고에는 소설류인 모노가타리, 그리고 일기문학, 일본의 정형시인 와카, 중세에는 전쟁소설인 군기, 그리고 인생무상을 담은 수필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왜 수필류가 발달하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전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정권을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무장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라고 느끼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일본은 불교가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되어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수필이 상당히 발달하게 됩니다. 상인 문화가 꽃피웠던 근세에는 다양한 종류의 대중소설, 그리고 짧은 형식인 하이쿠, 그리고 제가 아까 전공했다고 말씀드린 가부키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상대의 고사기와 일본서기, 그리고 중고의 겐지 모노가타리와 도사일기, 코킹 와카슈, 중세의 헤이케 모노가타리 쓰레즈레 구사, 근세의 호세길대남 오쿠노 호소미치, 동해도 요츠야계담 등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개한 작품들은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일본인 대부분이 제목과 그 줄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우리나라의 홍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홍길동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에게는 아주 매우 친숙한 고전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바로 캐논, 즉 정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전, 캐논은 무엇일까요? 캐논이라고 하면 제가 그런데요. 대포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철자를 보면 알겠지만 n이 하나가 더 많죠. 혹은 캐논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일본의 유명한 카메라 회사가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아닙니다. 본래 이 회사의 상호는 관음보살의 관음의 일본의 발음인 칸논, 일본에서는 관음보살을 칸논사마라고 하는데요. 이 칸논을 영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캐논이란 어떤 것일까? 캐논은 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공인된 텍스트나 해석 혹은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널리 인정받은 텍스트나 작품을 가리킵니다. 이전 화면에서 예로 들었던 고사기, 일본서기, 겐지 모노가타리 등등이 바로 캐논입니다. 우리나라의 홍길동전과 심청전 등도 역시 캐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잊어서 안 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캐논이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였습니다. 이 캐논이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의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논은 그 작품 자체에 캐논이 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 즉, 누가 어느 시기에 보더라도 불변하는, 그리고 작품을 보는 순간 납득하게 하는 이유를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이 캐논의 기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이와는 달리 어느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과 관심에 따라 캐논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캐논의 반기본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이 캐논 반기본주의자의 입장에서 진행됨을 미리 밝혀두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고전 작품이 어떻게 정전이 되어 가는지 마이어슈를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일본 상대 시대는 야마토 왕국이 대륙의 영향을 받아 제도를 정비하고 왕권을 성립 및 강화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권력을 잡은 왕조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스리는 권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사서이죠. 삼국유사에도 보이는 단군, 박혁거세, 김할지 등 한반도의 왕도 자신들의 왕권은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다른 탄생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호랑이와 곰을 인간으로 만들고 곰과 결혼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등은 지금의 상식으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비한 탄생 자체가 그 사람에게 왕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역시 야마토 왕조는 자신들의 선조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신이라는 사실을 책으로 펴내게 됩니다. 이것이 712년에 성립된 고사기, 720년에 성립된 일본 서기입니다. 또한 천황, 귀족, 서민들의 시를 모은 마이오슈를 편찬하게 됩니다. 마이오슈라고 하면은 한국의 만엽집이라고 번역도 되어 있고 마이오슈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너의 이름은과 스즈메의 문단속을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이 두 작품을 감독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또 다른 영화인 언어의 정원을 저는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 언어의 정원을 보면 인용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인데요. 나루카미노 스코시 토요미테 사시쿠모리 아메모 후라누카 키미오 토도멘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잘해서 깜짝 놀랐을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박사를 받은 일본 박사입니다. 이 뜻을 살펴보자면 천둥소리가 조금씩 울려오며 구름이 끼네 비라도 안 오려나 그대를 붙잡고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이오시에는 이와 같은 사랑 노래부터 출정가, 장송곡, 이별곡 등 다양한 주제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시처럼 짧은 시도 있지만 장편의 시도 수록되어 있죠. 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시 상상이 필요합니다. 잠시 같은 곳에 머물게 된 남녀 둘은 이곳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길을 떠나려는 사람을 어떻게도 붙잡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때마침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비가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 비가 그칠 때까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으니 둘은 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더 내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바람은 그런 설레임이 담겨 있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천둥 소리가 조금씩 울려오며 구름이 끼네 비라도 안 오려나 그대를 붙잡고자 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떤가요?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여기에 대한 답과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랑 노래는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런 거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승낙을 했을까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루카미노 스코시 토요미테 후라즈도모 와레와 토도마란 이모시 토도메바 라고 하는 시입니다. 천둥소리만 조금씩 울리지만 비가 오지 않아도 나는 머무르리 그대가 잡는다면 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상대도 마음이 있었나 보네요. 비가 오지 않더라도 당신이 나를 붙잡는다면 나도 당신과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고대 일본인들은 사랑 고백에도 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이 읊었던 이 시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캐논의 기본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고전문학이 지니는 절대분변의 가치는 이런 것인지 모르겠네요. 마이오슈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오슈는 약 2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록된 시는 총 4,500여 수 정도입니다. 정말 방대한 분량이죠. 그리고 일본에 아직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라고 하는 문자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한자를 우리나라의 이두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한 마이오가나라고 하는 표기법으로 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해독을 지금의 사람들이 히라가나 가타카나에 익숙해진 일본 사람들이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 지금과는 다른 표기인 마이오가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 역시 지금의 문법과는 매우 다른 고전 문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다른 문자 체계 그리고 문법 체계를 익혀야만 마이오가나, 마이오슈를 해석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벽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이는 마치 일본 사람이 읽더라도 다른 외국 문학을 읽는 것과 또 같은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중에서도 이 마이오슈를 전부 다 읽거나 혹은 일부라도 자세하게 읽어본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마이오슈의 소개입니다. 작자는 천황으로부터 서민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권에 걸쳐 소박한 감동이 힘찬 격조로 표현되고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설명문이죠. 마이오슈가 국민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즉 근대국가 성립 이후입니다. 물론 근대 이전에도 마이오슈는 일본의 시를 읊는 귀족이나 일본의 고유의 정신을 파악하려고 하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중요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고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본은 1867년 도쿠가와 막부가 갖고 있던 통치권을 천황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대대로 머무르고 있던 에도성을 천황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후 천황과 그를 옹립하는 무사, 귀족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각종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개혁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은 크게 두 가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뭘까요? 타라입구와 3인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겠다. 즉 유럽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타라입구. 산업공상의 신분제를 철폐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3인 평등.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서양 따라하기를 시작합니다. 의식주와 문화까지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엘리트를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이 글은 도쿄 제국대학에서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철학 교수가 된 이노우에 테츠지로의 말입니다. 문학은 국민의 꽃으로 국민 정신이 색채를 이루며 빛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문명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는 모두 찬연한 일종의 문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일 유학 후에 일본의 교육 방향을 정하는 교육직어의 공식 주회를 작성한 철학자이기도 한 이노우에 테츠지로는 문명국의 제일 조건으로 문학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람은 하가 야이치라고 하는 도쿄대학의 문학부 교수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곳에 와서 무엇보다 감동한 것은 위에서는 왕후 귀족으로부터 아래는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일한 문학, 동일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유학 중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감동한 사실이 왕후는 물론 농민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문학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근대 일본의 일본 문학 연구와 교육의 기틀을 잡았던 사람들은 일본이 오래전부터 문명국이었던 증거인 문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은 문명국 독일처럼 귀족과 농민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부르는 것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습니다. 마이어슈가 그런 조건에 딱 맞았죠. 앞서 설명한 대로 마이어슈에는 건설 노동자, 변방의 초병과 같은 다양한 신분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이어슈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노래가 수록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본래 중국의 시경에서도 확인되듯 무릇 위정자란 인민의 가요를 통해 민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야마토 왕조의 정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찬된 마이어슈는 천황의 지배와 관심이 일본의 변방과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증거로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노래를 수록했습니다. 사실 근대 이전까지 귀족들의 시, 즉 왁가를 대표하는 시집은 따로 있었죠. 바로 천황의 명에 의해 출판된 첫 번째 왁가집인 고금 화가집, 코끼잉 왁가슈였습니다. 마이어슈보다 20여 년 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이 왁가집은 이후 편찬되는 왁가집의 표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왁가집에는 주로 천황과 귀족의 시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군주부터 서민까지라고 하는 유럽의 가요와 차이가 있었죠. 이 군주부터 서민까지라고 하는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일본의 근대화 조건 중 하나 기억하시나요? 바로 3인평등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귀족과 무사는 각각 화족과 사족이라고 하는 특권 계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 3인평등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신분계급의 철폐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황부터 서민까지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마이어슈가 국민가요집으로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도쿄 제국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국문학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의 국민성 및 민족성을 탐구하고 발전시킬 것, 선진제국의 정신적, 문화적 달성을 섭취하고 소화할 것, 선진제국의 성과를 일본의 국민성에 동화시키고 융합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서양과의 동화였습니다.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앞에서 봤던 하가 야이지입니다. 하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비교해 문화 후진국이었던 독일에 괴테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괴테가 폴크스리트라고 하는 민요의 영향을 받았고 또 폴크스트리트라고 하는 민요의 영향을 받은 괴테가 다시금 낭만파 문학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지금의 독일 문학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어슈를 국민의 가집으로 낙점한 하가와 그 제자들의 다음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민요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마이어슈에서요. 그들은 마이어슈에서 변방의 초병들이 불렀던 노래가 민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창조된 고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발견을 넘어서 발명이라고까지 약간 조롱 섞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어슈의 정전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 그림을 꺼내들 수밖에 없네요. 타라이꾸를 위해 유럽에 버금가는 민요집이 필요했던 일본 교육계, 그리고 모두가 동등한 국민이라는 상징이 필요했던 일본 문학계. 이 두 가지의 이슈가 마이어슈를 국민의 마녀집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거는 알쓸 신작가 같은 내용입니다만 일제강점기에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 고전 문학의 최초가 바로 마니요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가 야이치와 그 제자들이 민요를 발명했다라고 소리쳤던 변방의 초병의 시였습니다. 사키모리 우타라고 하는 이 시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번역된 일본의 최초의 고전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보면은 일본도 드디어 문명국이 되었다라고 외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문학사적인 얘기를 했으니까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할까요? 일본의 전통 연극 가부키를 아십니까? 가부키라고 하면 오른쪽에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제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가부키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얼굴을 하얗게 칠해요. 혹은 남자만 하는 연극이에요. 춤이랑 노래를 같이 해요. 가늘어진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등등입니다. 하지만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일단 가부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근세시대에 발달한 대중연극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 역할도 있기 때문에 여성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런 배우를 엇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가부키 배우들이 모두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가부키 배우가 모두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얗게 칠하는 배우들은 고귀한 신분 혹은 멋진 남자 배우, 아름다운 여배우의 역할을 맡았을 경우에 얼굴을 하얗게 칠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혼동을 합니다. 아마 가부키라고 하는 한자, 화면을 잘못 넘겼는데요. 이 죄송합니다. 가부키라고 하는 한자,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이 가부키라고 하는 한자가 노래 가자에 춤 무자, 기의 기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가부키라고 하는 한자는 나중에 붙여진 한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부키라고 하는 이 연극이 노래와 춤이 중간중간 들어가긴 하지만 스토리가 중심이 되는 연극입니다. 가부키는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나 일본의 일본 음식, 와쇼크라고 하는 일본 음식이 등록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자긍심이 매우 높은 고전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역시 가부키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부키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가부키라고 하는 이름은 기울어지다, 삐딱하다 라고 하는 뜻의 카부쿠, 기울 경자를 쓰는 입니다. 이 카부쿠에서 왔습니다. 왜 삐뚤어지다 라는 말 썼을까요? 처음에는 오쿠니라고 하는 유녀가 삐딱한 사람들, 즉 불량배들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냈던 꽁뜨그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극이 인기를 얻게 되자 기생과 비슷한 유녀들을 무대에 세워 주로 춤과 노래로 구성된 무대극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풍기문란을 이유로 막부에서 이러한 무대에 여성을 올리지 못하게 하자 극단주들은 어린 소년을 여장시켜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거를 와카슈 카부키라고 하죠. 역시 내용은 춤과 노래가 주가 되었습니다. 유녀 카부키나 소년 카부키 모두 외모를 앞세운 쇼에 가까웠기 때문에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았죠.
역시 풍기문란이 이유가 되겠죠. 이 소년 카부키, 즉 와카시 카부키 역시 검열에 걸려 어린 소년도 무대에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당시 이 카부키 연극, 쇼 자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흥행수단이었기 때문에 극단주들은 하는 수 없이 성인 남성들을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이 성인 카부키, 즉 야로 카부키는 더 이상 이 유녀나 어린 소년들의 춤과 노래로 관객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미있는 스토리를 극에 넣어서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연극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스토리 중심의 카부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을 무대에 올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남성이 여성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카부키가 고전 클래식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처럼 우리가 되게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용이 고상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권력투쟁, 외도, 사기, 살인, 지금의 막장 드라마와 아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즉, 카부키는 철저히 관객의 재미를 위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카부키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멋진 배우, 그리고 원색적인 내용까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관객들은 1층부터 3층에 이르는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카부키는 이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시사철 연극을 할 수 있는, 즉 지붕이 있는 상설극장이 대도시에 몇 개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대규모 관객이 들어설 수 있는 극장에 관객이 매일매일 가득가득 들이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가부키에 메이지 유신 직후에 신정부는 가부키 배우들을 불러서 가부키의 내용을 바꾸도록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외국의 기빈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용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외국 귀빈을 불러놓고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정부의 인사들은 내용을 바꿀 것을 가부키 배우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붕이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가부키 극장은 자연 채광을 이용한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즉 지금의 전기나 촛불과도 같은 조명이 기껏해야 촛불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어두웠죠. 물론 통풍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떨까요? 실내가 아주 어둡고 꿉꿉했습니다.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글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드가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문명국으로 나가기 위해 서양의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유학생과 문명사절단들이 문명국 유럽에서 모았던 종합예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오페라입니다. 음악과 연극으로 이루어진 오페라는 관현악은 물론 희곡과 노래 등 모든 문화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오페라를 구경하고 돌아온 문명사절단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문명국의 손님들이 오면 어떤 오페라를 보여줘야 할까? 일본에도 그에 못지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라고 머리를 감쌌겠죠. 그래서 가부키 배우들을 불러 일단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만들고 무대에
시대 고증도 똑바로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부키 극장은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가스등을 달고 안에 빨간색 윤관을 깔았습니다. 이 사진은 1878년 새로 개관한 신토미자 가부키 극장입니다. 확대한 것과 같이 외부에 가스등을 달고 안에는 마치 오페라 극장처럼 빨간색 윤관을 깔았습니다. 가부키의 내용 역시 역사 고증을 통해 막장 드라마의 요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1887년 메이지 천황이 가부키를 관람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왼쪽 사진이 1873년의 메이지 천황 사진입니다. 짧은 서양식 머리에 서양식 군복. 어떻습니까? 메이지 천황은 근대와 서양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더구나 메이지 천황이 가부키를 관람한 장소는 오른쪽 사진의 이노우에 카오루의 저택이었습니다. 가부키 극장에 가서 본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당시 유력 정치인의 자택에 마련된 특설 극장에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이 이노우에 카오루가 천황을 불러 가부키를 보여준 이유는 가부키의 필요성, 특히 가부키를 서양과 같은 연극으로 개조할 필요성을 천황이 직접 어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노우에 카오루는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서양과 대등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라도 서양과 대등한 문화를 일본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게 오페라 비슷한 가부키였습니다. 따라서 가부키의 내용을 바꾸고 가부키의 어떻게 외향적인 무대와 무대 장치를 오페라 비슷한 모습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떤가요?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 가부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의 가부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만 시대 고증을 하고 심각해진 가부키는 인기를 잃고 맙니다. 다시 에도 시대의 말도 안 되고 막장 드라마의 내용과 시대 고증이 안 된 무대 의상을 입은 배우로 채워지게 됐죠. 제가 일본에서 봤던 가부키 작품들은 모두 예전, 어떻게 보면 에도 시대에 상연을 했던 그런 작품과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활력을 잃은 가부키는 옛날 작품의 재현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1년 12달 비슷한 작품들이 매번 무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본래 가부키는 매달 새로운 작품들이 각각의 극장에서 상연되는 지금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작품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죠. 말 그대로 고전 작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이요시우의 시는 지금 읽어도 감동을 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가부키를 전공하고 박사 논문까지 쓴 저로서는 가부키의 매력에 여전히 흠뻑 빠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이 고전 문학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단, 그 고전 작품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외웠던 그대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의 고전 문학과 그 가치를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